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숨참 치료 123강째입니다. 자, 이 건강한 폐에는 4,500에서 6,000ml 정도의 공기가 흡입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은 5% 정도의 폐만 살아 있어도 별 정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권 175쪽에서 21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보충 정리했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23번째 이야기는 숨참 치료의 기적,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법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폐의 기능과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통의 반 이상을 폐가 차지하죠. 상복부의 허파는 무게는 800g 정도밖에 되지 않죠. 아주 가볍지만 이 속에 폐포, 풍선처럼 생긴 허파꽈리, 폐포라는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약 한 3천만 개 정도가 밀집되어 폐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폐포가 3천만 개 정도 달라붙어 있죠. 문제는 이 폐포 안에 개털, 각질, 미세먼지, 진균, 농백혈, 수분 이런 것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허파꽈리, 폐포를 전부 펼치면 테니스장 넓이 정도인 93제곱미터나 되고 이것은 우리 몸 표면의 50배에 이릅니다. 인체의 오장육부 기관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산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숨을 쉬죠. 일생 동안 6억 번이나 되는 숨을 들이쉬고 내뿜으며 살아갑니다. 이 심장에서 내뿜는 절반 정도의 피가 허파를 거쳐가죠. 그래서 허파를 거치면서 이 적혈구에 산소를 실어서 피가 빨갛게 만든 다음 미토콘드리아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세포당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25개에서 27개 정도 있죠. 거기에 적혈구에 산소가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수소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네 번째,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과정뿐만 아니라 생명력의 기운, 그래서 기운생동, 기력을 살리고 에너지를 살리는 최고가 바로 폐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좋은 호흡은 폐 기능을 정진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정화하고 신경세포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내부의 생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거기서 올바른 호흡은 두통, 천식, 고혈압, 공포감, 발작, 각종 호흡기 질환, 심지어 심장병이나 암까지 정세를 호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반대인 도시의 나쁜 공기에 사는 경우에는 혈액의 산소 부족으로 신경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감기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그리고 폐포가 많이 막혀서 치매해서 폐 기능, 숨참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음식물은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으나 이 호흡, 숨은 단 몇 분간만 멈추면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의 호흡, 숨쉬기가 살면서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분야입니다.
자, 두 번째, 폐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폐는 하루에 한 2만 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죠. 1회 공기의 양이 보통 300에서 400ml 정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하루에 약 한 8,000평방미터 정도의 양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허파는 이 오른쪽이 하나, 둘, 셋, 입이 세 개죠. 왼쪽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2옆, 두 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증이나 아픔, 자극을 느끼는 신경도 없습니다. 또 1분에 보통 한 15에서 20번 정도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그것은 가로막의 갈비뼈의 근육, 흔히 늑간근이라죠. 이 신축에 의해서 수동적인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즉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쭉 내려가면 흉곽의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저절로 덜숨 쑥 들어오게 되고 반대가 되면 후 하고 공기가 밀려가는 날숨이 됩니다. 네 번째, 이 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기의 최대량 용적은 보통 4,500에서 6,000ml, 즉 5에서 6리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 코로 숨을 쉬는 폐활량은 겨우 그 중에 20분의 1 정도, 즉 300에서 400ml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폐의 숨이 요 정도까지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숨을 쉬어도 허파 속에 잔기, 오래된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번 이상 깊게, 길게, 느리게 심호흡, 즉 비호, 구보 호흡을 하면 허파가 매우 튼튼해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 성장기가 멈추면 보통 한 25세 전후가 되면 서서히 허파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왜? 운동이나 모든 성장의 양이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숨쉬기 공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원시 시대부터 인간의 폐는 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19세기 이후부터 폐의 사용 빈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급속하게 인간의 폐 심폐 기능이 축소되고 퇴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자가 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폐포의 작용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있으면 기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폐포가 있죠. 폐포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폐포 주위에 한번 보세요. 폐포 주위에 정맥 모세혈관과 동맥 혈서혈관이 완전히 감싸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하루 동안 들이마시는 공기의 한 70% 정도만 직접 가스 교환에 참여하고 나머지 30%는 무효 폐 공간, 폐포의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잔기, 공기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호흡기 질환이나 숨이 차고 숨이 가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 기관지에서 두 길로 나뉘지죠. 좌측 두 길로 갈려 나와서 이게 22개의 실기관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 실기관지는 3천만 개나 되는 흡합과리, 즉 공기주머니,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폐포의 벽은 극히 얇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세혈관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들이마신 공기가 첫째 폐에 잘 전달이 되어야 돼요. 폐포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전달하기 위해서 심호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과 또 폐포 주위에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염증 없이 잘 순환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폐포
즉 흡합 꽈리, 요 하나의 꽈리의 지름이 0.1, 좀 큰 것은 0.3 정도 되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포도송이와 같은 흡합가리는 수많은 폐포들로 이루어져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주어서 더 많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교환은 이 능동 수송이 아닌 확산, 퍼지는 거죠.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 속의 적혈구는 산소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산소와 잘 결합해서 피가 빨갛게 됐다가 또 산소를 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딱 받으면 이 피가 정맥피가 시퍼졌죠. 철이 시퍼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낮은 곳에서는 산소를 쉽게 떨구어 놓습니다. 여섯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 노폐물과 함께 혈장 속에 녹아 폐로 이동이 되고 확산합니다. 폐포에서는 모세혈관보다 산소 농도가 높고 조직세포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폐포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흡합과리에는 실핏줄처럼 모세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여기에서 바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전체 혈액은 폐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들숨에 의해 들어온 산소를 다시 적혈구에 실어서 심장으로 회항한 후에 전신으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들이쉬는 숨, 즉 들숨에 의한 산소 교환 시간이 0.3초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파와 심장은 치아와 잇몸의 관계처럼 상호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흔히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증은 허파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허파로 되돌아와서 허파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숨이 차고 가쁘게 됩니다. 네 번째, 또 허파가 빈약하고 비실되면 결국 심장의 무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 수치가 좋고 염증이 많으면 수족냉증이 되죠. 그러면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고 염증이 많아서 폐활량까지 낮아지게 되고 결국 이게 심장병도 함께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나쁘면 심장병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포나 조직에 산소가 결핍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딱딱이 붙습니다. 또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약하거나 저혈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다가 접쳐서 오래 자다 보면 산소 양분이 공급이 안 되다가 갑자기 팔 쭉 펴면 지내리죠. 이 지내리고 할 때 이때가 뭐냐? 산소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하고 결합해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가 내리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조직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수분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도 바로 감각이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잠이 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상태, 뇌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마치 따뜻하고 덥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진행되면 뇌 부종도 생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이 멈추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럼 숨이 차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이 나무의 모양, 나무가 거꾸로 뒤집어 넣으면 사람의 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흡파와 나무는 똑같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죠. 인간은 그 산소를 받아 먹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식물에게 공급하는 순환구조입니다. 여기에 폐포에 차인 노폐물 염증 보세요. 이게 바로 숨참의 원인입니다. 건강한 폐포는 깨끗하죠. 염증은 없이. 자, 첫 번째,
호흡과 심장 박동은 느릴수록 건강합니다. 분당 4 내지 6개 정도 뛰는 거북은 500년을 살죠. 토끼는 분당 150 내지 170회 쥐가 그렇죠. 정도 심장 박동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7년 8년밖에 안 돼요. 자, 사람을 치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분당 70회 전후로 뛰면은 150살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회 정도 뛴다. 그러면 막 90살 정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호흡과 심장은 느릴수록 건강한데 숨이 차고 차다는 이야기 이렇게 하죠. 그럼 심장도 같이 퍽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통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몸 전체 기체를 교환할 수 있는 총 표면적 중에서 20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8% 정도의 폐포는 노폐물과 장기로 채워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폐는 호흡 기능 외에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합니다. 알코올도 배출하고 약물 등을 몸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다시 배출하는데 이 호흡이 잘못되면 이게 장기, 이 폐포에 차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는 매일 인체 수분의 4분의 1 정도가 폐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폐로 배출 못하니까 결국은 폐에 물이 차죠. 나이 80세 이후 되면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 정말로 이거는 호흡이 가쁘고 숨이 가쁘고 숨통이 쬐옵니다. 또 에테르, 이산화탄소와 같은 마취 기체를 나쁜 폐를 통해서 몸에서 흡수되면 바로 또 후 하면서 배출되고 제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또 혈중 지방이나 글리코겐, 당이죠. 당이 폐에 저장되어 폐포도 살리고 대사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간의 탄수화물 조절 기능도 폐가 돕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우리가 개털, 고양이털, 특히 고양이털은 폐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 끝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또 타인의 각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뭡니까? 밖에 나갈 때 갓을 쓰고 여인도 머리를 덮었죠. 모자를 쓰고. 왜? 머리에서 하루에 수억 개의 각질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폐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선비사상이에요. 이런 타인의 각종. 그래서 옛날 보면 왜 사랑체와 본체가 있으면 4촌 이상 되는 사람은 본체에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체에서 외부 사람을 맞이해서 거기서 접대하고 보내고 본체에는 유전자 구조가 같은 4촌 이내의 사람들만 주관했습니다. 이게 과학이죠. 또 미세먼지, 체내 염증, 혈장의 과잉 젖산, 지방산 등이 요 폐 노폐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숨참의 원인이에요. 일곱 번째, 따라서 90% 정도 염증이나 노폐물로 폐가 썩어 있고 막혀 있어도 폐의 5% 정도의 폐포만 살아 있으면 살면서 별 정상을 느끼지 못해요. 달리기를 심하게 운동할 때만 느끼지.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계단을 3층 이상 오르는데 숨이 차고 호흡이 가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폐포의 95% 이상이 이미 염증으로 폐에 노폐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건강검진을 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 나는 폐가 정상이래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선을 촬영하고 난 이후에 폐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전부 좋아들 합니다. 천만에요. 왜? 엑스레이에는 폐포 염증이 찍혀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흉부 엑스선 촬영은 폐가 결핵으로 석회와 분필처럼 딱딱하게 뼈처럼 굳었는지 검사하는 것이므로 아까 본 폐포에 채워진 염증이나 지방산 혹은 노폐물은 절대 지켜놓지 않습니다. 착각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자신의 폐를 진단하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약지손가락.
굵기, 모양이나 혹은 호흡할 때 숨을 쉬면 이 숨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호흡의 위치에 들숨의 위치를 보고 폐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통 건강한 어린아이들 잠자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숨을 쉬는데 아랫배가 쭉 움직이죠. 그 다음 머리 위에 아랫배 단전과 머리 위에 전두엽 위에 머리 위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 아이는 숨을 쉬면서 전두엽 뇌도 움직이고 단전이 움직이니까 이 중앙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움직이죠. 아이들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때 움직임의 조직 위치가 낮아질수록 폐 기능이 좋은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숨을 쉬는데 기관이나 목이 움직이면 숨을 쉬는 여기가 움직이고 목이 움직이면 이미 폐포의 95% 이상이 장기에 염증이나 노폐물로 차있어 이게 바로 숨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차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따라서 아랫배가 여기가 움직이면 요거는 10대의 폐입니다. 그 다음 복식, 움직이는데 배꼽 쪽으로 뭔가 숨을 쉬는 배가 움직인다. 요것은 30대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쉬는데 가슴이 움직인다. 그럼 이거는 이미 50대예요. 내 아들, 딸들이 잠을 자는데 가슴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이는 이미 50대의 폐구나 폐포의 50%가 염증으로 차있구나 라고 생각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슴 위가 움직이면 옥당 호흡을 하면 이건 70대의 폐예요. 근데 목 쪽이 움직인다. 이 성기호흡은 90세 정도에 이르는 호흡 양이고 움직임입니다. 잘 한번 살펴서 가족의 폐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를 들어서 누워서 가만히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데 가슴이 움직인다면 이미 자신의 폐의 나이는 50대 정도라는 겁니다. 중학생이 가슴이 움직인다. 그럼 이미 50대 폐라는 이야기죠. 즉 허파의 50% 정도가 염증이나 노폐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 미리 예방하셔서 숨참도 치료하고 적혈구 수치도 높여 젊은 폐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 그럼 손가락에 나타나는 폐의 건강진단법을 살펴보세요. 손가락의 진단법, 이거 바로 약지입니다. 약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 손가락을 여기에 모든 폐의 건강이 다 있습니다. 여기 약지 손가락입니다. 약지 손가락. 여기 약지 손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은 인체의 손은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모든 건강의 지수, 질병의 지수, 깊이가 손에 모두 나타납니다. 저는 손만 50년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 이 폐와 연결된 것이 바로 약지 손가락인데 약지 손가락을 통하여 폐의 건강 지수를 알 수 있고 약지 손가락의 모양과 변형을 통해서 향후 나타나는 질병도 예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손만 보면 그 췌장이 좋은지 나쁜지, 폐가 좋은지 나쁜지, 간이 좋은지 나쁜지 다 나타나요. 자, 세 번째. 자, 폐의 건강은 1번은 그 굵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쪽으로 6번 쪽으로 갈수록 질병의 정세가 심해질 수 있는 손가락의 모양새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손가락은 우선 손등 쪽으로 활처럼 잘 휘어진다. 손등 쪽으로 이렇게 쭉 휘어질수록 건강한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휘어졌다. 병약한 손가락. 특히 첫 번째 마디 위에 잔주름이 없다. 그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약지 손가락이 손바닥 쪽을 향하면 이미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3과 4. 3과 4의 약지 손가락 끝이 가늘면 요 끝이 이렇게 가늘죠. 여기 보면 가늘고 뾰족하죠. 끝이 가늘면 폐활량이 낮아 잦은 호흡기성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의 3, 5, 5처럼 이렇게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가 더 가늘고 두 번째 마디 사이가 이렇게 쫄록해지면은 폐 염증이 이거는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일곱 번째, 사진 4나 5처럼 첫 번째 마디에 첫 번째 마디 여기에 요 부위에 잔주림이 없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 6처럼 이상하게 나는 손끝이 이렇게 뻥뻥하게 둥글다. 이런 사람은 폐의 압력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즉 폐의 끝, 간말죠. 끝 쪽에 이미 압력이 높아서 더 이상 산소 양분이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사람은 손가락을 따면은 여기 따면 피가 막 분사 막 하늘로 솟구칩니다. 잘 살펴보셔서 나 자신의 폐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 약지 손가락에 나타나는 폐 질환 정밀 진단법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지에 치매 증상이 모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굵기가 같아야 돼요. 이건 제 손가락입니다. 자, 첫 번째, 약지 손가락을 통하여 인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상태나 높은 내 압력으로 저산소증의 치매 지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치매 지수는 바로 요 첫 번째 마디 여기. 자, 두 번째, 따라서 약지 손가락을 잘 다스리면 폐와 호흡기 질환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손가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사람은 사진 1의 모양처럼 약지 손가락이 굵기가 중지와 비슷하면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굵기가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굵기하고 여기 굵기가 같다는 거죠. 네 번째, 사진 2의 손가락은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보다 가늘고 첫 번째 마디 위에 주름이 사라지거나 흉터가 있다. 혹은 이런 사람은 치매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손가락 끝이 이렇게 둥둥하게 굵어지면 폐의 압력이 높아 간말 지역에 피가 꼼짝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굳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염증이 많이 꽉 차인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3은 세 번째는 두 번째 마디보다 첫 번째 마디가 유난히 가늘면 여기가 많이 가늘죠. 가늘면 폐활량과 적혈구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의 손가락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 약지 손가락 끝이 갈수록 이게 뾰족해져요. 뾰족하고 가늘어지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이 끝이 딱딱하게 군살처럼 굳어버리면 자기 폐 관말 지역도 역시 폐포가 섞여 굳어 있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굳게 되는 모양새가 손에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이 폐 다스리기는 제 강의 2강, 3강, 13강, 23강 등등에 많이 있으니까 자세히 연관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자, 그럼 평상시 폐를 살리는 수성화강호흡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폐. 머리보다 더 많죠, 지금. 근데 여기에 이렇게 노폐물로 가득 차버리니까 숨참이 생기는데 이것을 생활 중에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미지의 폐 속에 모세혈관 분포를 한번 살펴보세요. 살면서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숨쉬는 공부입니다. 근데 숨쉬는 공부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죠. 한번 해본 적이 없죠. 오늘 해서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성하강하는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시면 코를 들으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왜? 코로 들이시면 코에서 여기 삼중동굴 안에서 코털 안에서 모든 박테리아, 세균을 1차 멸균 사와서 죽인 다음 폐로 보내게 되죠. 근데 내뱉는 공기를 코로 내뱉으면 내뱉는 공기는 독이죠. 독이 코에 오면 코가 병신이 돼요. 그럼 다음 공기를 유도할 수 없죠. 그래서 숨을 내뱉는 비역 구배호흡은 제 강의 2강을 보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2강 호흡을 통한 바이러스 퇴치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입으로 후 내뱉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구멍이 가늘죠. 이 구멍이 가늘기 때문에 가는 곳에 공기를 내뱉는 이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코로 내뱉으면 공기가 빠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유체역학자 베르누이의 정리죠. 그래서 가는 관에 빠르게 공기를 내뿜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빨려 나오죠. 즉 우리가 입으로 내뱉으면 위장에, 기관에, 폐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코로 숨을 내뱉으면 그냥 빠져나오지 않아요. 위장, 기관, 폐에 있는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후 배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입으로만 숨을 내뱉어 보세요.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비역구배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입으로만 후 길게 하세요. 자, 네 번째. 그래서 코로 공기를 들이면 다리의 차가운 기운이 등을 따라 머리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또 입으로 후 하면서 항문담 쪄보고 단전도 쪄보면은 뜨거운 열기가 막 오장육부를 통해서 발이 전기가 통하듯이 열기가 막 내려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성하강 호흡법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면은 아랫도리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고 입으로 후 하면 머리에 열체인 뜨거운 기운들이 아랫배로 내려옵니다. 머리는 뜨거우면 무조건 질병이죠. 뇌압이 높고 눈이 침침하고 기도 안 좋고 생각도 이상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평소 호흡 곤란이나 숨이 많이 차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자주 입으로 숨을 후 내뱉어 보세요. 서서히 호흡량이 많아지고 막혀있던 노폐물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막 기침 나고 막 나오는 이때는 약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 호흡을 하면 보세요. 장운동이 보세요. 대장의 위치가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와요. 그러니까 비역구비 호흡을 통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근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애도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장육부를 신진대사를 잘 되기 위한 거죠. 호흡만 통해서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성하강 비역구배 호흡법입니다. 열 번째. 자, 그럼 우리가 생활 중에 폐를 좀 잘 고치는 특히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히 폐 청소에 좋은 음식 하면 대부분 한이든 양이든 전부입니다. 기침을 하지 않게 삭히거나 폐포에 저장해서 목이 더 이상 간질거리지 않게 하는 약들이에요. 즉 노폐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진전시켜 기침을 먹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약을 먹을수록 자꾸 치매 환자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이 자양강장 역할하는 식품들은 전부 다가 뭐냐? 바로 기침을 먹게 하는 쪽이에요. 보통 효능이 좋은 게 생강, 마늘, 대파, 양파, 부추, 물을 적당히 나물 만들어 먹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 먹거나 끓여 먹으면 대부분의 기침 있는 건 멎어요. 멎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포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기침은 먹고 호전 듯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입니다. 폐 속의 염증이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폐 속의 염증을 가장 잘 빼는 특효약은 바로 무입니다. 무. 무를 날로 무친 생채를 자주 해 먹으면 폐표 안에 염증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한 2, 3일 먹으면 막 기침 나고 가래가 오고 막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이때 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5번째, 문제는 너무 많은 생채 무를 먹으면 폐 염증이 너무 많이 빠져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 한 끼 한 반 주먹 정도 밥과 함께 드시면 가벼운 기침으로 폐 안의 염증을 계속적으로 빼내기 때문에 폐활량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자, 폐 질병이 생기면 누구든지 순서대로 항생제 처방을 받다가 결국 죽습니다. 살아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폐의 염증을 빼내는 현대의학은 없습니다. 한이든 양이든 폐는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숨참이나 폐암 등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폐암의 염증을 빼내어 세계 유일한 처방법을 알고 있기에 다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점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폐에 관한 질병이 생기면 보통 병원에서 항생제, 경련제 이런 것 처방을 받아 순서대로 날 잡아서 죽음을 향하게 되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 네 번째, 80대 이후가 되면 폐의 혈류가 내려 몸속에 있는 수분을 폐로 배출하지 못하면 폐에 물이 차요. 이렇게 숨이 찬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주사기로 물을 빼내거나 처방을 받아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80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래서 위 사례를 제한 폐의 대부분의 질환은 혈류 손따기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손모양을 보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자, 폐질환 치료는 염증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폐포에 더 많은 염증을 저장하거나 기침 등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더 막는 치료가 현대의학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고 또 폐로 병원에 입원하면 순서대로 예약된 순서대로 세상을 등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짜죠? 해보세요. 7번째, 혈류요법 제3의학은 체내 염증을 빼는 최고의 의술입니다. 배워서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한번 고쳐보고 고쳐지면 주위 가족을 건강하게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자, 그럼 폐 염증을 직접 빠지게 하는 방법 중에 1차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 숨참이나 이런 사람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침대나 바닥을 따뜻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전기장판 깔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을 두터운 이불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손을 딴 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입으로 후 숨을 내쉬면 호흡의 자기 온도로 나를 찜질하게 돼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때 몸의 노폐물 염증이 막 빠지는데 이걸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방을 뜨겁게 하신 다음에 자, 이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덮게 되면은 입으로 숨을 내쉬면 이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등 쪽으로 장균이 올라가서 돌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잠 한숨 자고 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딸점이에요. 바로 코로나19 때 신종 바이러스 딸점을 제가 지난 강의 때 이야기한 딸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딸점이 좀 적습니다. 자, 네 번째, 1차 손따기를 시작합니다. 1차 손따기는 다사 중지예요. 다사를 바늘이나 침, 사열침 무조건 찌르고 손바닥에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피를 좀 모아서 이 부위를 이렇게 짜줍니다. 이렇게
피를 모아서 피를 최대한 짜줍니다. 이때 아마 여기서도 농백혈, 염증, 고름, 수액, 물이 막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나사, 나투, 약지, 이제 약지 얘기를 일단 여기 따면 반드시 까만 피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피를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염증이 나오든지 물이 나와요. 여기가 나투, 여기를 따줍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염증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새끼손가락 끝, 이미 폐압, 뇌압이 높기 때문에 발로 피를 쭉 내려줘야만 오장육부가 피가 잘 통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끝을 한번 따줍니다. 이때 아마 여기서 분사, 피가 막 푹 솟구칠 거예요. 그 다음 라사, 마, 엄지손가락 끝. 엄지손가락은 목과 기관을 살리는 거죠. 여기를 따서 역시 한번 분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빠진 손가락은 여기를 따줘도 괜찮아요. 라사, 심장을 강화하시고 여기를 한번 더 추가해서 따줘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불을 반드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덮고 입으로 후 하다 보면 한 20분까지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요. 막 숨이 가쁘고 한 30분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쿨쿨 정신없이 콜 골면서 막 자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 쭉 자고 나면 고막 호전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손따기와 관련 따기의 방법은 상강에 보면 손따기 시험법이 있습니다. 상강 혹은 13강, 19강 코로나 특집을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이제 폐의 염증을 직접 빠지게 완치하는 2차 방법입니다. 이 딸점은 10수년 전에 보내준 딸점이에요. 어느 환자에게 보내준 딸점입니다. 1. 본 딸점은 호산성 백혈구가 가다하여 죽음에 이르는 백혈병에 이르는 사람이 20년 전에 제게 카페에 문의를 해서 제가 이미지를 그려서 보내준 사진 그대로예요. 20년 전 손따기로 완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의 따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손따기의 순서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역시 중지 두 번째 마디 나사를 땁니다. 여기서 농백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사를 땁니다. 심장 쪽과 팔 쪽의 혈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나사를 먼저 따고 그 다음 라사를 땁니다. 뭐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자, 여기서 나는 발이 너무 차갑다 그러면 가 부분, 가 새끼손가락 끝부분을 한번 따줘도 좋아요. 그래서 마 정도 따준 다음에 역시 이불을 발끝에서 머리까지 덮고 이불로 후 하면서 온몸에 비 오듯이 땀에 푹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많이 호전되고 뭐 완치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때 뭐냐? 명현 반응이나 호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다음 카페가 혈류 손따기 상권 381쪽에서 400쪽까지가 명현 현상 반응에 왜 이런 생기는지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 명현 현상은 제 유튜브 강의 59강 보면 호전 반응과 명현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뭐 혼수 상태가 올 수 있고 고열, 기침, 가래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은 손따기로 대부분 예방하고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폐에 가는 것은 이 방법이 유일하고 이 방법으로 완치하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24번째 이야기는 수성하강. 뇌압이 높아서 머리고 코고 뭐고 비염이고 막 생기죠. 이거 좀 뇌압이 높아서 그래요. 뇌압 낮추기와 치매 예방. 1분의 장수기적 운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